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의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일단 방학은 했고 그리고 이제 휴가가 다가오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여유로워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완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들으시면서 좀 편안한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디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합니다. 네, 서대문 역사기행 입니다. 서대문 매거진의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황원입니다. 예, 그 오프닝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 방송이 그냥 틀어놓고 왜 다른 거 하다 보면 다른 거 해도 상관없는 방송이 있고, 그렇죠. 다른 거 하다 보면 뭐라 그랬지 하고 놓치는 방송이 있는데. 저희 방송은 좀 후자 쪽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휴가철에 이 저희 프로그램 들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게 마치 휴가철에 좀 집중해서 그렇죠. 몇 시간 독서하듯이. 그렇죠. 저희 그 의미 맞습니다. 정확한 그 의미였어요. 저희는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긴 거 좀 모아 들으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뭐 예를 들면 어디였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 관련된 그런 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길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약간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씩 이제 시간을 좀 내서. 그렇죠. 내가 책 한 권 읽는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한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서대문 역사기행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 역사 이번 주에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있는 주간에 있는 오늘의 서대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준비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985년 7월 12일, 7월 12일이고요. 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에서 독립문까지 개통합니다. 구파발에서 독립문까지면 여기가 약간 홍제역, 무학제역, 독립문역. 여기도 약간 띄엄띄엄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구간 개통은 조금 나중에 되고요. 네. 그러니까 3호선과 4호선은 강남북을 이으면서 강북따로 강남따로 공사하다가 한꺼번에 딱 연결시킨 건가요? 네네. 이렇게 X자로 교차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3호선은 서북 쪽에서 도심 거쳐서 압구정, 고속터미널, 양재 이렇게 가고. 그러네요. 네, 4호선은 동북 쪽에서 저 상계동에서 도심 거쳐서 이제 용산, 동작, 사당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착공이 되고 비슷한 시기에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약간 일본 도쿄의 지하철 노선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네. 일본도 이렇게 2호선처럼 둥그렇게 도는 구간이 라인이 있고 안에를 이렇게 하는 관통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네. 많이 참 참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가 되었겠죠. 그러겠죠. 그 유럽 도시들도 제가 생각해 보면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잘 돼 있다는 도시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2호선, 3호선 요 역 말고는 사실은 서대문구에 또 없는 거라서 그죠? 그렇죠. 그 5호선 두 역이 있고요. 이제 충정로역, 서대문역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6호선 증산역이 있고. 6호선 증산역은 뭐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는 다 이제 은평구라서. 이제 걸쳐 있어요. 대부분 걸쳐 있는데 이제 서대문 관내에만 딱 자리 잡고 있는 역이 홍제역. 홍제역 있고 또 하나가 무학제역이 있고요. 독립문역도 또 애매하군요. 건너편은 종로구고 충정로역이 2호선은 그 서대문구 중구 걸쳐 있는데 5호선 충정로역은 서대문구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 역이
완전히 서대문 신촌이 걸쳐 있고 그죠? 신촌도 걸쳐 있고 이대도 걸쳐 있고 아현도 걸쳐 있고요. 그러네요. 다 걸쳐 있군요. 다 걸쳐 있습니다. 이래서 서대문구 주민들이 우리는 지하철이 제대로 지하철이 없다. 서대문의 테두리만 빙 두르는 거죠. 그쵸. 지하철이. 네. 서대문 안을 그래도 지나는 건 홍제역, 무학제역 요 정도고 네. 원래는 그 홍제역이 홍은역이었고 원래 계획에서는 무학제역이 홍제역이었는데 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랍니다. 홍제역에 있는 사거리 그래서 홍은 사거리잖아요 지금도요. 이거. 네, 네. 왜 이렇게 뭐 바뀐 거는 그러니까 유진상가 있는 데가 홍은 사거리. 그렇죠. 거고 지금 홍제역은 그거보다는 좀 더 조금 위로 올라갔죠.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남 동남 쪽으로 내려와 있죠. 네. 좀 무학제 쪽으로 올라갔다. 네, 무학제 쪽으로 올라가 있죠. 네, 무학제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서 아무튼 저는 그 독립문역을 중심으로 그 뭐 제가 살기도 했고 예전에 그 학교를 또 그쪽으로 계속 다녔어 가지고 네. 지하철 정말 많이 탔어요. 지하철 3호선.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개통된 직후부터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독립문역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 개통이 1985년도에 네, 7월 12일 네. 네. 됐고요. 예, 네. 두 번째 또 독립문역인데요. 네. 네. 7월 13일 1979년 7월 13일 6년 전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 개통이 전에. 네. 독립문 공식적인 이전일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한 두세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네,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성산대로 만들면서 독립문 이제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근데 이제 문화재 담당하는 관청이나 문화재 관련 학계나 이런 데서는 다 반대하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안 옮기기로 하고 일단 공사를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교각들이 독립문을 그쵸. 좌우로 포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이때의 어떤 논의, 약간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굉장히 잘 들여다보면은 되게 우리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들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 논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는 자리가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영은문 자리에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이제 4대를 청산한다 이러면서 세운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두고 도로 위치를 바꿔라. 요 주장이 있었고 일제시대도 이거 철거 못한 거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독립문 일대 서대문역무소나 이제 최근에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자주독립과 관련한 좀 큰 지구가 돼 있잖아요. 그쵸. 거기가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게 독립문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큰데 일제시대에도 이거 철거 안 한 건데 말이 되느냐 그랬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들, 해외도 이제 문화유산들 이게 피해서 도로가 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끌어와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찬성하는 측도 뭐 합리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주변 대로가 다 차도화가 돼 있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네, 접근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접근 가능한 쪽으로 두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것이고, 들어보면은 양쪽에 일리는 있습니다. 네,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나서 1979년 4월에 이제 해체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 원래 자리에 해체를 마치고 이제 동판을 네. 이제 묻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고가로 가다가 보면 그 밑에 이제 거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 뭐 내려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저도 종종 그 생각 나는데 네. 이게 거기 어떻게 거기를 뭐 묻어놓은들 네.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문 자리다 이렇게 써가지고 동판을 해놨는데 거기에 일자가 기록된 게 1979년 7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날 아마 해체가 다 완료되고 심은 거, 네, 그러니까 묻은 거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에 있는 독립문 부지에 그 다 세워진 거는 그 이듬해 봄에 그랬고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저는 좀
보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제 자신으로는 뭐 다 일리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이 토론 논쟁이 조금 얼마나 건설적으로 공격적이지 서로한테 공격적이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의 우리나라의 상황 아니면 뭐 우리 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토론보다는 서로에 대한 공격, 약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뭐 추진을 하게 되면 네. 네, 추진하는 측에 대한 사실 이제 뭐 정치적 반대나 이런 논리 속에 이 토론이 파묻히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꽤나 건설적이고 꽤나 괜찮았던 논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네.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일부 이제 오래전 이날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였는데요. 7월 12일 1985년도 7월 12일에는 지하철 3호선 서대문구 쪽에 있는 그 구간이죠. 구파발에서 독립문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1979년도 7월 13일에는 독립문 이전했습니다. 네, 2부 지금까지 1부 오래전 그날이었고요. 예,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 가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그 아마 처음 들려드리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오래전 이 노래, 2부 오래전 이 노래인데,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의 서대문 매거진의 서대문 역사기행을 듣고 계시고요. 2부 순서는 오래전 이 노래인데, 이 방송이 있는 주간에 빌보드 차트 혹은 가요톱10에서 1등을 했던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노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프린스가 부르고 1984년 7월 7일부터 5주간이나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When Doves Cry. 이게 비둘기가 울 때, 비둘기들이 울 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속어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열심히 옛날에 한번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그러셨군요. 도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도브라는 드라마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비둘기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아닐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별 뜻이 없더라고요. 사전에는 일단 없더라고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지금 해서 우리 처음에 들어보면서 프린스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뭐 이렇게 즐겨 듣던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년대로 한정해서 보면 거의 마이클 잭슨의 필적하는 뭐 유일한 인물 정도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으니까. 네. 그 나이도 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갑이고 58년생 네. 그 개띠라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58년 개띠들. 네. 근데 그 프린스가 6월생이고요. 네. 마이클 잭슨이 8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음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2, 3월 돼야 이제 사실 개띠가 되는데 이 둘은 이제 6월, 8월 이러니까 개띠가 확실하죠. 네. 개띠, 확실한 개띠. 예. 그리고 그 동갑 80년대 슈퍼스타 또 한 명이 있죠. 그렇죠. 네. 58년 마돈나. 이 세 명이 뭐 거의.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매년 태어난 가수들 검색해 보면 많겠죠. 많을 거예요. 네, 매해 이 슈퍼스타다라고 했던 가수들이 많을 건데, 근데 참 이 세 인물은 참 좀 공교롭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한 획을 동갑이고 네. 거의 진짜 비슷한 시기에 다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다 정점을 다 찍고 그 자기 장르라는 쪽에서 거의 뭐 이렇게 찍고 그렇죠. 그리고 그랬던. 굉장히
뭐랄까 이제 개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그렇죠. 오히려 개성이 뚜렷해서 뭐 이렇게 약간 과소평가 받았다는 느낌까지 안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티도 꽤나 많았고 그쵸. 논란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죠. 프린스도 그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네. 프린스는 원래 그 풀 네임이 그 프린스가 예명이 아니고요. 본명. 진짜요? 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 그러니까 이름이네요. 또 심지어 성이 아니라. 네, 프린스가 이름입니다. 프린스 로저스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프린스 로저스 뭐? 네. 그 아버지가 존 루이스 넬슨인데. 넬슨. 네.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재즈 연주자 이랬고 그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그 루이지애나 출신. 재즈 도시. 친척들도 재즈 음악가들이 많고 그 아버지가 공연 때 쓰던 자기의 스테이지 이름이 프린스 로저스였다. 그 아이한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음악가가 나온 거죠. 진짜 이 프린스라는 사람은 정말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작곡을 너무 많이 해서 막 그 소속사가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랬다고 할 정도니까 7살에 처음 작곡을 하고 음악 자체도 약간 이 장르와 관계없이 끈적끈적해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거의 장르를 특정하기 너무 어려울 그쵸. 정도로 여러 장르들이 단어가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근데 이제 재즈 하는 이 집안을 태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왜 음악이 약간 이런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또 많이 다루기로 유명하고 특히 기타를 매우 잘 치죠. 그러니까 거의 이분은 뭐 원맨 밴드처럼. 네,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기타리스트 하면은 그 밴드의 그 기타 주자들이 그 상위에 쫙 올라가는데 이 독보적으로 개인 가수가 그 정도 레벨로 평가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죠. 네. 발레도 배웠다 그래요. 그래요? 네. 발레. 그래서 왜 그 프린스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맞아요. 공연 실황이나 춤사위가 좀 남다르죠. 이게 약간 노래도 끈적거리고 춤도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기는 해요. 확실히.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곡도 오늘 틀어드릴 이 곡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자악기 소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프린스가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입해서 접목시킨 뭐 그랬다 그래요. 그 소위 신스팝이라고 했던 장르들 이런 것들 프린스가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또 프로듀싱을 다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앨범에 들어가는 모든 악기들을 자기가 다 연주하고 자기가 프로듀스하고 뭐 이런 천재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뭐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새 유명한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브루노 마스나 무슨 뭐 비욘세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프린스로부터 받은 영향을 직접 언급할 정도라고 해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하고 미국 문화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또 달리 한국에서 그렇게 프린스가 사실 아주 인지도가 높거나 아주 인기가 높거나 이러진 않았죠. 약간 프린스는 매니악하게 조금 뭐 음악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나 프린스 음악 좋아 약간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팝 음악 많이 듣던 사람들이나. 뭐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프린스 몰라 내가 좀 음악 좀 아는 사람의 나 프린스 안다. 약간 이 정도였던 거지 뭐 대중적으로 프린스가 그랬던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마돈나나 뭐 마이클 잭슨 이건 완전 팝 쪽이었으니까는 들으면 멜로디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딱 귀에 쏙쏙 들어오고. 프린스는 확실히 여전히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그 78년에 이제 첫 앨범을 내고 데뷔를 하고요. 84년에 이 프린스가 주연인 좀 자전적인 느낌의 영화 퍼플 레인. 퍼플 레인 유명하죠. 그 영화 제목 퍼플 레인이고 이 When Doves Cry가 들어있는 이 앨범이 그 퍼플 레인 앨범이죠. 그렇죠. 이 앨범이 대박인데 24주 동안 1위를 했어요. 이 앨범이. 앨범 차트 1위. 앨범 차트에서 24주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싱글 2곡 오늘 들려드릴 When Doves Cry랑 Let's Go Crazy 2곡이 1위를 했고
타이틀곡 퍼플 레인은 2위를 했고 퍼플 16. 근데 퍼플 레인 1위를 못했던. 앨범, 싱글, 그다음에 영화 이 세 개가 동시에 1위를 하는 아주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3개를 타고 심지어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타고요. 이래저래 한 2,500만 장이 팔렸답니다. 이 퍼플 레인 앨범이. 그러니까 프린스 최고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이거 한 장으로 뭐 평생 먹고 살 돈을 한 장으로 2,500만 장 팔았으니까요. 한 큐에 끝냈을 것 같은데. 롤링 스톤즈가 선정하는 그 그레이티스트 해갖고 500개 뽑은 앨범이요? 앨범, 거기에서 8위 앨범이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뭐 프린스, 마돈나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안티 논란 뭐 이런 걸 많이 만들기도 했다 그랬는데 프린스도 이제 선정적이라고 하는 가사나 그 무대 혹은 비디오 이런 걸로 그쵸.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앨범에 수록된 이제 어느 노래 가사가 또 이제 그 어른들 귀를 번쩍 뜨이게 해가지고 그 페어렌탈 그 어드바이저리, 그러니까 부모 그 저기 검열 후에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요거를 이제 딱지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를 이 앨범이 마련했다고 하죠. 15세 이하는 부모 허락 받고 들으세요. 뭐 그런 거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이 곡은 프린스, 그러니까 84년에 이제 뭐 제일 많이 인기를 얻은 싱글 중에 하나고 프린스가 이제 죽은 후에 다시 차트에 진입해서 8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저 프린스가 사망을 했죠. 네. 2016년인가? 약물 과다 뭐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사인은. 그래서 참 이게 58년 점점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사망을 승선을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네, 적은 나이는 아니죠. 물론 뭐 요즘 추세로 보면 굉장히 적은 나이지만 이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슬슬 가는구나 다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녹음을 하고 있는 요 며칠 전 요때도 이제 코코리라고 그 홍콩 가수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영화입니까? 그 양재경이 나왔던 그 무협 영화, 그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가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슬슬 이건 알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58년생들이라는 이 해외 가수들이 그 누굽니까? 한국의 그 가수 그 서른도하고 엮이는 바람에 서른도 씨가 58년생이거든요. 58년생입니까? 이게 보통 이게 엮여가지고 서른도 58년, 뭐 마이클 잭슨 58년,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항상 58년 개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83년인가 스릴러 그게 이제 대박을 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프린스는 이게 84년이고. 그쵸. 마돈나도 84년에 그 Like a Virgin 그 앨범 내면서 네, 그게 정말 또 엄청난 히트를 했지요. 20대 중반에 다들 이게 막 터져버리는. 근데 지금 서른도 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서른도 씨도 그 젊은 무명 시절을 청산하게 해준 결정적 계기가 그 83년 이상가족 찾기 맞아요. 그 화제가 됐던 맞아요. 잃어버린 30년이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83년, 84년 비슷한 시기에 그러네. 서른도 씨도 슈퍼스타가 됐다. 그러네요. 이 58년생들이 이렇게 묶이는군요. 83, 84년에 절정을 이룬 분들로 네 분을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들을까요? 네. 프린스가 부른 When Doves Cry. 84년 7월 7일부터 5주 동안 1위를 했었고, 엄청난 명반이라고 하는 퍼플 레인에 실린 노래입니다. 듣고 저희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body covers me. Can you, my darling, can you picture this? Dream if you can, a courtyard, an ocean of violets in bloom. Animals strike curious poses. They feel the heat between me and you. Just leave me standing alone in a world that's so cold. Maybe I'm just too demanding. Maybe I'm just like my father, too bold. Maybe you're just like my mother. She's never satisfied. Why do we scream at each other? This is what it sounds like when the doves cry. Touch it, feel in my stomach. Feel how it trembles inside. You got the butterflies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은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의 서대문 역사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3부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립운동가 안동 출신의 권오설 선생님 일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철관이 발견됐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렇죠. 권오설 선생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혹은 뭐 사상적인 배경을 형성한 그의 집안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네. 그 다음 이야기 원래는 오늘 정도 하고 그냥 권오설 선생 편을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최근에 또 그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예. 좀 이슈가 또 생겼어요. 새로 그 보훈부라고 승격됐죠 지금.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네. 승격되면서 일대 장관이 된 보훈부 장관께서 뭐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이거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백선엽 네,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 장관직을 왜 그렇게 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짜 가짜 독립유공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그 서훈이 2000년대부터 시작돼서 범위가 그래도 점점 넓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권오설 선생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그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그 얘기는 좀 뒤로 빼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훈부 장관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을 조금만 그걸 보면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좀 오히려 자유주의 국가인 건가에 대한 오히려 민주적인 국가가 민주화가 더 많이 됐는가 자유주의화가 더 많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체제적으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약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죠. 이렇게 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해서 일단은 일제시대 한정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적이나 기록이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훈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그 첫 스타트가 2005년에 있었고 그때 권오설 선생이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셨던 건데 그 후로도 그 정권은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기조가 그 뒤로 물러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서훈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범위가 지금은 넓어져 가지고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좌익이죠. 네. 좌익 운동을 하신 분들, 좌익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도 어쨌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 수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유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는 권오설 선생이 이제 서훈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묶어서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시죠. 네, 오늘은 권오설 선생의 독립운동, 이제 권오설 선생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기까지, 그다음에 그분의 독립운동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60만 세 운동 기획과 이제 투옥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한 길이니까 빨리 가십시다. 네, 그 집안이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권호 선생 태어날 무렵에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가난했다. 빈농가였다. 실질적으로는 예. 그리고 끝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빈농임에도 불구하고 권호설 선생의 조부나 부친이 모두 훈장 일을 하세요. 네. 훈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훈장님이었습니다. 네, 훈장님이었죠. 네. 훈장님. 그러니까 계속 그 학문을 하고 글 공부를 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가치를 두던 집안이었고, 특히 부친 때에 와서는 이제 전통 서당을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신학문을 결합한 형태의 그런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권호설 선생도 어린 시절에 이제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가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19살에 대구로 유학을 가서 그때 대구 고보, 그러니까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고등보통학교. 네, 네,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경북고등학교를 들어가시는데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변에서 아까워했는 모양이에요, 권호설 선생을. 그래서 그 우리 그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은 그 대명사처럼 이야기되는 경주 최부잣집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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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집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너무 학생을 아깝게 여겼던 그 일본인 선생님의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뭐 사람과 사람과는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학교를 못 마칩니다. 못 마치고 그만두고 또 상경에서 중앙고보도 잠깐 다녔다고 그래요. 중앙고는 지금 중앙고등학교. 네. 네. 그리고 경성 부기학교라는 데도 뭐 다녔다고 하고요. 부기학교면 왠지 상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날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학교를 이렇게 다 마치지는 못해요. 네, 근데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랬다, 혹은 학내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아무튼 학교를 다 마치진 못하고 전남도청에 누가 자리를 소개해줘가지고 네, 전라도로 가서 또 한동안 지냅니다.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네요, 일종의? 그건 건가? 정규 그 공직 생활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어떤 그 부속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1918년 정도인데, 1918년 요때에 권호설 선생의 고향 마을인 그 가일마을 사람들은 경북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대한광복회라고.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군자금도 지원하고. 네.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참여한 마을 사람들 뭐 검거당한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좀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마을 자체가. 그 권호설 선생도 그때는 이제 전라도 쪽에 계셨는데 19년 이듬해 이제 3.1운동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광주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몇 달 그 구류를 사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가을에.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청년 교육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학술 강습소 이런 걸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문중에 이제 그 비어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 또 문중에 경제력이 괜찮은 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청년 운동을 벌이다가 당시에 이제 1913년부터 18년까지 일제가 토지조사를 하거든요. 토지조사. 네.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1918년 한 이후쯤부터 일본인들이 고리 사채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빼앗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답니다. 등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등기가 있네 없네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뭐 그렇죠. 종친 땅이네 뭐 누구 땅이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현대적인 소유 구조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바로 이제 농민운동으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1923년이 되면 이제 풍산 소작인회 이런 걸 조직해서 소작쟁이 운동을 이제 벌여요. 근데 나중에 그 서대문형무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재판 받을 때 그 공판 조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21살 무렵 고향 근처에 고바야시라는 지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3년 전에 불과 한 2-3천 원 돈을 가지고 이주해 와서 그거를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고향 사람들 가운데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3년 사이에 약 500마지기 토지를 소유하는 지주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뭔가 이제 농민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이런 문제들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식민지배라는 것이 단순히 뭐 민족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실은 이제 자본주의의 착취적 경제 수탈 문제라는 것에 눈을 뜬 거죠. 제국주의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식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네. 이제 나중에 조선공산당의 이제 초기 지도자가 되는 그 안동 지역의 인물들과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시작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권오솔 선생으로부터 배운 그 주변 사람들, 네, 네. 그다음에 그 집안 뭐 동생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 조선공산당이나 60만 세 운동의 이제 중추 인물들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그 지도자급으로 어울렸던 김재봉, 이준태, 김남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선공산당 이제 창당 멤버들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풍산 소작인회의 대표 자격으로 서울로 오게 돼요. 그래서 조선 노농총연맹이라는 그 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노동자 나중에 농민총연맹이겠죠. 그렇죠. 예. 이제 농민운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대표 노릇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 초중반에 그 인쇄직공 조합, 양말직공, 고무직공, 양화직공 뭐 이런 걸 다 조직을 해서 파업 운동을 주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농민운동과 노동자 운동 모두에 지금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25년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됩니다.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공산당사를 보면 이미 한 1918년,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일어난 직후부터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그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많죠. 네. 예. 이동휘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그쪽에서 먼저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는 17년에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인 사회당 이런 게 탄생한 그 이후로 여러 그 계파, 그렇죠. 네, 여러 조직, 여러 조직들이 명멸하고 때로는 갈라지고 합쳐지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도 사실은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공산당 창당은 이제 화요파라고 하던 분들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좀 그 또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조선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뭐 위태위태해지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죠. 여기는 저기는 정파 문제는 뭐 어디나 다. 그건 뭐 이제 화요파 그룹이 주도해서 창당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그 화요파의 이제 지도적인 인물이 그 김재봉 선생이었고, 그런 이제 지연이나 그런 뭐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동 지역 일대가 다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그룹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조선공산당 초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1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첫 당의 책임 비서가 이제 안동 출신 김재봉이고, 그 다음에 그 산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 조직이 있었죠. 고려공산 청년회. 고려공산 청년회의 중앙집행위원을 권오솔 선생은 맡게 됩니다. 근데 고려공산 청년회의 책임 비서는 그 유명한 박헌영이었고, 그러니까 김재봉과 박헌영이 1차 조선공산당의 이제 이 두 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냐, 그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그렇죠. 김재봉 선생이 장년, 청년 이렇게 대표로 그냥 권오솔 선생보다 한 8살 많았으니까. 그래봐야 그 젊었죠. 30대 뭐, 그렇죠. 뭐 이랬고, 권오솔 선생의 당시에 이제 주요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직책, 조직책. 그래서 청년 학생 운동 조직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몇 명을 선발해서 모스크바에 있던 공산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때 권오솔 선생의 그 막내 동생 권오직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권오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유학 갔던 권오직 이분이 셋째고, 가운데 이제 권오기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나머지 두 형제의 옥바라지를 다 했죠. 시체를 그때 이렇게 했던 그 권호설 선생이 시체를 그렸던 분도 이 둘째 네, 권옥이 예, 선생이죠. 예, 예.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권호설 선생의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가일마을의 그 집안 동생들이 그 대한광복회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대 어른들이고, 네. 예, 그 어른들의 이제 그 뭐 자식 손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하나둘 오게 되면서 뭐 연희전문학교도 다니고, 예, 중앙고보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이제 사회주의 스터디 그룹인데, 네. 예, 이 활동을 해요.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들로 활동을 하면서 대거 이제 고려공산 청년의 멤버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1차 조선공산당이 이제 와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박헌영, 김재봉이 이제 체포가 다 됐고, 네. 그 김재봉 선생이 체포 직전에 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해놓고 체포가 되죠. 되는데, 네. 네. 그때 권호선 선생이 고려공산 청년의 책임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조직 재건을 이제 도맡았었고, 네. 그러다 이제 1926년이 됐는데 원래는 5월에 이제 메이데이 시위를 해야 되는데 벌이려고 준비를 하다가 4월 26일에 이제 순종 이제 그 사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래일을 기한 거잖아요. 그쵸. 3.1운동도 네. 고종의 장래일에 네, 한 네. 거고, 그 순종의 장래일 그게 6월 10일이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일제도 3.1운동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충 뭐 이때쯤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권호설이 이제 당과는 별도의 조직을, 이 60만 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휘를 맡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제 천도교 계열 사람들과 이제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권호설 선생이 원래 있었던 조선노농총연맹, 네네. 이 조직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권호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 네네. 전문학교나 이런 데 다니던, 혹은 고부 학생들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출이 됐죠. 미처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간 며칠 거죠. 전에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된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적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그 당시 이제 권호설 선생을 비롯해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의 멤버들이 한 1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일거 체포가 됐고요. 네. 2차 조선공산당도 이렇게 와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시위는 예정대로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했죠. 다행히 네. 학생 그룹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때 이제 학생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역량이 이후 3년 후죠.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 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했던 광주의 그 학생 조직이 60만 세 운동 이후에 조직해서 활동하던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냥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랑은 관계가 없던 그냥 고보생들도 한 그룹으로 또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이전에 이제 좀 이념 가지고 조심스럽던 시절에는 60만 세 운동의 정의를 공산당 조직이 하려다가 거기는 실패하고 학생들이 벌인 순수한 학생들의 운동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보통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생 그룹도 사실 권호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속에서 움직인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공 이데올로기의 이제 그 소산인 그런 해석들은 지금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잡혀가서 이제 참 잡혀가시게 되고 재판을 거의 한 20개월 정도를 하게 됩니다. 네. 재판을 오래 했군요. 네, 결국은 이제 5년형으로 판결이 났고, 네. 중간에 감형이 돼서 원래 출소 예정일이 1930년 7월이었어요. 네. 근데 돌아가시는 날이 1930년 4월 17일이거든요. 네.
감형된 게 거의 뭐 네, 정말 3달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공교롭죠. 조선공산당 창당일이 4월 17일이고 권오솔 선생 사망일이 4월 17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어.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교로운 일인데 모스크바로 유학 갔던 권오솔 선생의 동생 권오직 선생이 네네. 1929년 가을에 이제 귀국을 하고 네. 와해된 공산당 조직을 또 이제 재건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붙잡힌 것이 1930년 2월 26일. 그리고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 한 2달 동안은 같이 있었네요. 약간 한 달 반? 뭐 약간 이 정도.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이에 급격히 권오솔 선생이 몸이 안 좋아서. 네, 건강이 악화돼서 뭐 그렇게 그 신체적인 뭐 문제를 심각하게 호소하거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한 2월 옛날 그 편지 엽서 같은 게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월에 그 오간 서신에서도 그냥 몸이 조금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위독해져서 그리고 그게 뭐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이제 전보가 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 권오직의 수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권오솔 선생이 죽을 때 권오직 선생은 그냥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거기서 뭐 만나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이고요. 네. 권오솔 선생이 옥중에서 그 저기 수사받을 때 네. 그 종로 경찰서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경찰관을 고소하기도 해요. 네. 쉽지 않은. 네, 대단합니다. 예. 그 가족들과 보낸 그 편지 엽서 같은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면 첫째, 할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들, 그 다음에 일가 친척 형제들 안부를 항상 묻고요. 끊임없는 생계 걱정. 네. 잘 먹고 이렇게 굶주린 않으시냐. 네. 이거 이제 어떤 먹고 살 방도를 그 옥중 그 이제 생활할 때 그 다 수발 들었다던 그 동생 권옥이 씨랑 주고받은 서신이 제일 많은데 네. 그 가족 생계 걱정을 그 동생하고 무지하게 많이 하고요. 부모님께 이제 죄송한 마음 또 그다음에 이런저런 필요들 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자연인으로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급급하다 보면 네. 어떤 그 사회적인 부담이나 책임들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뭐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이분이 뭐 공산당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생활인이었다는 거죠. 먹고 살 방도를 끊임없이 동생과 논의를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생계의 부담, 생활의 부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지 않았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그래도 교훈을 삼을 만한 인물이 되게 아닐까. 독특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운동가, 직업인으로서의 혁명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직업으로서 혁명가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혁명가 혹은 그런 운동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추서가 됐는지 고생을 한 거죠. 그럼 추서 되기까지도 또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후손되는 분이 사실은 그 빨갱이의 자손. 네. 으로 수십 년을 사신 거죠. 그렇겠죠. 네, 해방 이후 수십 년을 사셨고 2005년이니까 해방 이후 60년 만에 독립유공자가 되신 건데 정말 그 모진 세월을 후손들이 겪어야 했고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도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것도 사연이 많아요. 그렇군요. 다 불타 없어질 뻔한 사연들이 있고.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되겠군요, 그거.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보훈부 장관의 독립유공자 서훈 이 심사 기준을
변경해 보겠다고 예고한 일과 한데 엮어서 네. 권호솔 선생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소원받은 이야기와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또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에 또는 어떻게 또 관여가 되었는지 그 내용으로 다음 시간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과 일본의 지금 관계랄지 현재 상태에서의 관계랄지 등등등에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3부에서 3부가 아니죠.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3회에서 찾아뵙겠고요. 저희 마지막 노래는 58년 개띠들이 같이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 노래는 들었으니까 마돈나 노래. 네. 이 노래도 또 어마무시하게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같은 시기죠. 프린스의 예. 아까 틀어드렸던 그 노래랑 네. 예. 마돈나가 부른 노래 라이커 버진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습니다. 예,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